네, 국회 정보위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이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이를 둘러싼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또 오늘 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에서는 이번 주 원내 지도부를 뽑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한 선거전도 뜨겁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전부터 지금 정보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최근 행보 그리고 GP 총기 사격이 아마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직접 나왔죠. 네네. 뭐 정보위는 보통 비공개로 진행이 되죠.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아마 국회의원들 상대로 그동안 우리가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그럼 이제 정보 당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근거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설명한 내용을 뭐 직접 국민들한테 다 브리핑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상이 없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게 또 맞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또 지금 GP 총기 사격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게 지금 뭐 우발적이냐 아니면 의도적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저희가 만약 여야 간사 브리핑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현장에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신병 이상설을 제기했었던 지금 통합당의 태영호 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서 이게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징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뭐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지 여부, 할지 여부, 예. 또 징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 어떤 자율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판단하겠지만 다만 이제 이 징계 사유 중에 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또는 법령이나 당헌 단계를 위반해서 뭐 민심 위반을 초래했거나 이런 경우에 징계할 수록 돼 있는데 이번 사태가 분명히 뭐 사회적 혼란을 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 보면 중론이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사과를 한 마당에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일단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 개인적인 차원의 사과는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예. 사과는 지금 했고요. 그렇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하는 건 맞는데 이제 당 차원에서 사과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징계를 하려면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이럴 때는 뭐 제명해라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징계의 어떤 수위를 뭐 당에 저희 입장에서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당 차원의 사과나 징계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뭐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혼란도 있지만요. 이분들이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북한 내의 어떤 소식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뭔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해외 언론 인터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항상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어찌 보면 북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예. 그런데 약간 편성한 면도 있어서 저는 어쨌든 당 차원의 사과와 징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들 두 명에 대해서 안보 관련 상임위 배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한국당 좀 그렇죠. 당선. 한국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CNN과 인터뷰 과정을 전부 다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라는 명목하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의성이 있거나 뭐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보 판단은 나름대로 한 것이죠. 그 정보 판단이라는 것이 인터뷰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 하나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위 관련해서는 사실 상임위 어느 상임위를 원한다.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어느 상임위에 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법에 보면 상임위 특정 상임위 특히 정보 상임위 같은 경우에 예.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뭐 아주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만 이걸 고려해서 상임위에 보하지 않는 것을 소위 권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말의 내용을 비춰볼 때 태영호나 지성호 당선인의 말의 내용을 비춰볼 때 과연 해당 만약에 정보위원회라든가 국방위원회
외통위원회 이런 데 가서 공정을 해야 할 수 없을까요? 업무 예. 처리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또 북한에 유리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 뭐 건강에 대해서 뭐 확정적으로 말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에 불리하거나 북한에 유리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왜 그 정보위원회나 국방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못한다는 근거가 되는지 사실 상당히 지금 이해가 안 예. 되고요. 예.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상당히 과한 발언들이 나와요. 물론 이 질책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뭐 스파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또는 보호하면 안 된다는 그 취지 중에 보면 마치 정부가 새 나가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근거 없이 그런 당선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특히 야당 당선인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 당선인은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 특히 청와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 앞으로 말을 못하게 하는 듯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과격한 발언들은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한마디 반박을 하면요. 그러니까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한 건 아니다. 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예. 지금 어찌 보면 지성호 당선자 같은 경우에 뭐 미래한국당이니까 관계 없다는 얘기는 뭐 위성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도 당에서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당에서 선출하고 그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형식 논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유리하냐 말하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아마 정보위에서 보고를 하면 국정원에서 민감한 정보들을 보고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의 정보 자산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감청을 한다든지 어디에서 감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민트라는 게 결국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예민한 정보를 취득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뭐 양치질 하는 것도 안다 그러면 그 사람 아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스파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휴민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영호 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북한 내 소식통에 의하면 이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보 취득 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예. 민감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고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북한 내 소식통부가 평소에 그럼 소통을 한다는 건데 그런 것이 다시 또 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이라 보고 이게 북한에 이롭냐 아니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한 정도 가지만 문제는 제가 아니다. 보태면 근데 짧게요. 저런 말씀에 이제 뭐 논리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가능성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분이 처음 와가지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정원 산하에 여기서 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근무할 때 이런 염려는 안 했는지 하나 하고 또는 공무원들도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국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다 휴민트하고 네트워크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분들하고 이분하고 이 평가 기준을 달리해야 되죠? 이것은 그런 판단에 기초되는 자료가 일단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견이 옳지 않다는 거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 나왔다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죠. 국회 차원에 징계를 해야 되고 아주 가혹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까지 야당 아직 국회 근거가 당선인한테 없다. 예. 그런 일말의 가능성, 편견을 기초로 한 가능성을 토대로 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 그건 예. 편견이 아니고요. 30초만. 그런 분들은 그 전에 연구원장 하실 때나 그런 분들은 북한 소식통이라든지 북한 내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야. 만약에 이분도 그냥 이번에 그냥 나는 내가 들키는 잘 모른다, 정확히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뭐 만약에 뭐 중국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다더라 얘기했으면 네. 모르겠는데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통합당의 또 하나의 불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이 야당 당선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GP 총격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아침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우리 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에게 당선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보고 징계하라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GP 총격 사건에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게만 엄격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핵심적인 거는 아마 북한이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뭐 오발 사고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어떻게
우발적인 사고인데 그 지피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전방 상황을 잘 모르시고 하는 것 같고 전방의 대부분 무기들은 딱 어디를 특정해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그냥 바로 나갈 수 있고 예. 타겟을 맞출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뭐 3-4발 정도 발사된 게 뭐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죄송합니다. 우발적으로 예. 보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지난번에 김정은 건강 이상승을 나왔을 때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당국이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보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아무 대책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현재는 어쨌든 침묵 상태입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GP 총격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뭔가 해명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해명을 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여기서 우발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북한이 해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재량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도 그 서해 완충 지역 창린도라는 곳에서 포 훈련을 했을 때도 우리가 항의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에 일절 북한이 대답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GP 철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유해 발굴도 중단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충 지역 내지 한계선 이남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 실제 적대 행위에서도 이렇게 우리 대응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면 과연 9.19 군사합의의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너무 섣불리 발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가보고 어떤 탄환이 어떻게 탄착이 형성돼 있고 이런 걸 본 이후에 만약에 발표를 했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정부의 입장을 좀 믿고 따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GP라는 곳이 좀 전진대에서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까워요. 이게 우발이든 도발이든 그 탄환은 우리 병사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엄하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고사포라고 좀 추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고사포는 대공화기입니다. 이게 고사포는 위로 향하게 돼 있어요. GP를 향하고 있는 화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발적으로 발사가 됐다? 그럼 고사포는 반동이 또 심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이게 실수로 발사가 됐다 하더라도 반동이 예. 심하기 때문에 탄착이 형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네.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정부가 그 의심을 갖고 따져본 연후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연후에 발표를 했으면은 국민들도 예. 따를 텐데 너무 빨리 단정적으로 그런 거 없이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마치 편들듯이 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예. 편드는 게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국회 정보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금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 국회 정보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지금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할 예정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5월 6일 현재 총 17차례로 예년 동기 평균 50회가 대비해서 약 66%가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군 전력과 당정 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야당 간사님 공개 활동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5월 1일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해 첫 현지지도 1월 6일입니다. 장소인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주민들에게 먹는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자력갱생에 대한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보고했으며 김정은이 최근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 물가 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축전과 감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경제난 가중에 관련된 동향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는 영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1월 말 국경 봉쇄 전에 북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확진 진단 장비와 시설,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부터
국경 봉쇄, 해외 입국자 격리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우한 중국에서 우한을 봉쇄하기 전날인 1월 22일 날 입국 금지를 시켰죠. 그 정도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기존 국가 비상방역위원회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총리 김재룡이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 생활과 경제 활동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조미료와 설탕 등 수입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며 달러당 환율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북중 교육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2억 3천만 달러였으며 특히 3월 한 달간은 91% 급감한 1,800여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고 장마당 개장률도 감소하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수입 식료품 가격 일시 급등 등에 따른 물가 불안 심리로 평양 주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백화점과 상점에 인파가 몰리고 줄서기 현상까지 발생했으며 북한 내각과 보안성을 중심으로 식료품 긴급 수입, 매점 매석 단속 등 다양한 물가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서 물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대외 결제 기준통화 달러로 환원 관련된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제재 강화에 대비하고 대유럽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외 결제 기준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체제와 질서 정돈을 강조한 데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백화점, 그다음에 장마당 내 상거래와 대외 금융 거래 시 달러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미사일 시설 동향입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료는 2018년 말 이후 가동 중단 상태이고 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특이 동향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한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 관련 준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에서 보고한 건 이 정도고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열렸었던 정보위에서 나온 내용들 지금 김병기 민주당 간사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야당 간사 의원분들은 별도 브리핑 없이 정보위 끝나고 지금 바로 나가신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나온 얘기로만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2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우리 국정원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공개 활동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는 또 코로나 때문에 대피하고 있던 거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아마 측근, 뭐 경호원이 아마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중국에서 50명 정도 이사가 갔는데 뭐 수술하기 위해서 50명 이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행사장에 보면은 그 국민들이 많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러면서 네. 아마 코로나로 대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제 지금 어쨌든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준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로 인한 사재기라든지 아니면 물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필품 문제 이런 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공식 행사에 나온 것도 비료공장이란 결국은 이제 식량 생산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걸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공식 행사도 그런 먹는 문제 이런 해결의 행보를 보인 것이다. 결국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고 보고 공식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게 저는 뭐 합리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0일 동안 잠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얘기가 나온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분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정보 누설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역정보를 흘린 거다 뭐 이런 설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원 설명을 여당 간사로부터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정원 설명은 일반적인 말이죠. 물론 이제 자세한 많은 말들을 오고 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공개금지, 누설금지 조항 때문에 말을 저렇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휴민트가 아니고 뭐 위성이라든지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따라서 야당 간사님들이 별도 브리핑을 안 한 거는 이런 어떤 야당 비공개를 간사 해야 될 입장에서 또 정보들이 잘못 있기 얘기했다가 때문일까요? 잘못 얘기했다가 또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당 간사가 발표한 걸로 추측이 되고요. 다만 여당 간사가 발표할 때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국정원의 입장을 그냥 발표한 거예요. 저 정도면 국정원에서 설명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가 하나 나왔어야 돼요. 자세한 이 국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 없이 예. 이렇게 들었는데 저 설명 듣고 그게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 이 정도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한테 국회의원 입장에서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본인의 판단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활동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만 듣고 나서 발표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판단 근거가 뭔지 또 물었을 거고 그 판단 근거에 대해서 국정원에 설명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본인이 판단 근거가 뭐라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예. 내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라든가 그 정보 판단에 뭐 합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든 이런 식의 설명 하나 해줘야지만 국정원이 직접이요. 아니죠. 그 김병기 의원이 김병기 만약에 본인의 역할이 예. 국정원의 대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있다라고 하든지 이런 하나의 설명을 곁들여줘야 국회의 역할이 플러스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아마 이제 정보위 간사들이 나와서 발표할 때 보면요, 이 정도도 자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뭐 수치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 핵무기 얘기까지 하잖아요. 저는 아마 예를 들어서 거기 정보를 들었는데 거기다 본인의 어떤 판단 사항을 넣으면 그거 자체가 왜곡일 수 있어서 예. 우리 정보위 운영이 그동안 어떤 관행적으로 보면 대부분 국정원의 얘기 중에 국민들한테 공개해도 되는 것 정도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판단 같은 거는 저는 넣지 않는 게 맞다고 예. 봅니다. 오히려 오해 소집수가 더 생길 수 근데 이제 있는 이게 문제가 이 자리가 왜 마련됐는지가 문제예요. 국정원 활동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국정원이 정보 활동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국민한테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정원이 그동안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 활동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국민의 대표자가 그것을 견제하고 평가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평가 견제 자리는 그런 그 멘트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좀 아쉽다. 오늘은 아마 제가 보기에 보고받는 정도 자리였을 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그 말씀처럼 평소에는 뭐 관리도 하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김정은의 그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아마 요약해서 국민들한테 네. 알려준 것 정도로 보는데 뭐 해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곁들여져야 된다 아니면 요약만 해야 된다 두 분 의견이 좀 다르신데 어쨌든 북한 관련 정보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국회에서 중요한 또 일정이 있죠. 이번 달 20일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당에서 원내 사령탑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진행됩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일꾼 원내대표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의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청와대와 소통하며 이로써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압승한 여당도 그렇고 혼란을 수습해야 될 야당도 그렇고 막중한 시기에 원내대표를 지금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가장 큰 변수로 꼽는 게 초선 의원들 그렇죠. 변수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수치로 좀 정리를 해봤더니 전체 300명 의원 가운데 이번에 초선 비율이 155명이 51.7%예요. 20대 국회가 44%였는데 이거보다 꽤 늘었고요. 지역구 당선인만 봐도 민주당은 지금 초선이 41% 정도 되고요. 통합당 48%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초선 당선인들 대상으로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 왜냐하면 예. 뭐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하거나 아니면 정견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초선 의원들만 상대로 해서 정견 발표는 처음인데 그만큼 어찌 보면 비중이 많아졌다. 지금 180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불어시민당은 이번에 이제 경선 투표를 하진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들만 있는데 예. 그 중에 41%라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핵심적으로는 더불어시민당까지 하면 일단 83명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근데 이제 투표는 안 투표는 하지만. 없건 없습니다. 네. 합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예. 재선이나 3선 의원 되시는 분들은 재선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인연이 있어요. 같이 뭐 상임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이 같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원내에서 같이 예. 활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초선 의원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 또 누가 딱 쉽게 얘기하면 누구 편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다 예.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아마 나오신 세 분 다 초선 의원들이 가장 관심이 갖는 게 본인이 과연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자기가 어쨌든 전문 분야를 살리고 싶어 할 테니까 그리고 인기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기 예. 있는 데들이 있지만 또 자기가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는데 상임위를 어떻게 배정해 줄 것인가 이번 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통합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직접 또 합동 토론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한 것 같아요. 예, 이거 받아들이시는 그 겁니까? 아까 지금 이제 그 선관위원장이 바뀌었어요. 예. 박성중 의원으로 바뀌어서 막 박성중 의원께 전화를 막 해서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잠깐 옆에 있어봤는데 예. 아직 수용할지 여부는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또 설명회인지 토론회인지 이런 방법까지 아마 논의 중인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바뀐 이유 잠시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을 하는데 원래 오전까지만 해도 4파전이었는데요. 김태흠 의원이 좀 중간에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네. 예. 그럼 3파전이 되는 겁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3파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명수 의원도 아직 그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런닝메이트에 대해서. 예. 그래서 잘못하면 2파전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3파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주호영, 이종배 그리고 권영세 그리고 조혜진 네. 이렇게 지금 러닝메이트가 짜여진 건데 지금 영남과 충청, 영남을 한 명씩 두고요. 한쪽은 수도권, 한쪽은 충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대 때 보면 재밌는 게 영남에서 한 번도 원내대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충청에서 2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2분이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심재철 경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56명이 일단 영남권 당선자이기 때문에 그 수적으로 보면 영남에 러닝메이트를 두거나 영남에서 후보가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친소관계를 떠나서 예. 지역적 구도면에서 보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초선들 분이 친소관계를 떠나 있기 때문에 예. 이 초선들은 국회 운영뿐만 아니고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토론 형식이라면 아마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 예. 질문에 대한 어떻게 지도 체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막판에 예.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러닝메이트 주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는 이종배 의원. 이 정도. 그런데 그 원내대표 원래 선거관리위원장이었잖아요. 아까 이미 바뀌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김태흠 의원이 안 하겠다 선언하기 전에 심판에게 선수 제안하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일단 뭐 좋아 보이지는 않죠. 예.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있는 분들이 숫자가 제한돼 있고 예. 또 지역적으로 런닝메이트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조금 미리 좀 정리를 했으면 어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정리가 됐고 이것 때문에 사퇴하신 건 아니거든요. 네. 아마 런닝메이트 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고 지금은 좀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각각 강조하는 지점이 이렇게 다른 상황인데요. 네. 지금 언론에서는 뭐 친문 후보 2명 그리고 뭐 비주류 후보 1명의 대결 이렇게들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고공행진입니다. 이게 뭐 친문 반문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 아마 뭐 국민의당 분당되기 전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당내 어떤 뭐 개파가 친문 비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 아마 뭐 세 분이 이제 내세운 거는 분명히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좀 다른 면을 좀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투표를 할 때는 약간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이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호소하는 게 지난번에 나와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의원들이 그래도 좀 미안함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전해철 의원도 뭐가 있냐면 친문 핵심 이러면서 사실 뭘 못했어요. 공직에도 못 나가고 지난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도 있었지만 항상 보면은 삼철 중에 한 사람이니까 좀 양보해라 이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당위원장하고 최고위원도 했지만 그건 도당위원장 되면서 이제 자연직으로 한 거라서 예.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측은지심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아마 사법 연수원 동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때 도와줘서 약간 비주류 아니냐 얘기 있는데 그래도 또 당내 보면 너무 한쪽으로 가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래도 좀 다른 사람 색깔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뭐 어느 한 후보가 처음부터 과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아마 네. 그러면 아, 결국은 그러면- 3등 하는 후보가 누굴 도와줄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읍소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원내대표 선거는 그래서 뚜껑 열어보기 전에 모른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3파전이 될지 2파전이 될지 통합당까지 해서 누가 될지는 이제 저희가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국회의장 선거도 해야 되고 당대표도 이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의장 선거에는 최다선이 박병석 네네. 의원이고요. 그리고 5선에 김진표 의원이 네네. 지금 물망에 오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분이 굉장히 선거 때부터 이게 총선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또 만나시고 또 선거 끝나고 나서도 보니까 여러 의원들 만나시면서 아마 예. 거의 두 분 대결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박병석 같은 경우는 최다선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예. 충청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대전에서 전부 이겼거든요. 이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충청도의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경제통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수도권 경기도에서 좀 압승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경기도의 중심이 또 수원이고 수원에서 예. 이제 최다선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표대결이 만만치 않게 팽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초선 의원들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지만 시민당까지 합하면 83명이잖아요. 그게 이제 합당이 아마 저희들이 이제 15일 날 6월 네. 15일까지 합당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 뭐 아마 당내 경선이 이제 개원 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이래서 아마 합당 전에 투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당내 예. 경선이. 그렇군요. 그렇다 보면 그거는 약간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약간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합당 전에 어쨌든 예. 경선을 하느냐 마느냐 있는데 어쨌든 이 국회의장 선거는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하시면 대부분 이제 정치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더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또 관례상 보면은 다선이 한 경우도 있고 꼭 다선이 아닌 경우도 네. 있어서 어쨌든 두 분 경쟁은 제가 보기에 뭐 팽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또한 지켜봐야 될 거고요. 자, 당권을 누가 쥐느냐, 또 지금 뭐 차기 대권 주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당선인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관심인데, 근데 이낙연 전 총리 어제 이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를 일반 조문객 신분으로 찾았다가 여기서 했던 이제 발언들이 조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원칙론으로 치면 맞는 말씀이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수는 예. 있는데 일단 유력한 대권 주자로 이거 뭐 공론화돼 있는 상태고 총리까지 하셨고 또 당선이신 분이시라 예. 아마 이렇게 좀 무성의하다기보다는 좀 언짢아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대책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현직 신분은 아니다 이 얘기가 지금 그거 하나 하고 예.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않냐라고 하니까 네. 이거 내가 모았습니까라는 취지의 말씀이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예. 일반적인 그냥 원칙론적인 말씀 플러스 내가 권한이 없지만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으면 더 예. 평상시에 이 총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였고
그다음에 뭐 이게 내가 모았습니까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상대방한테 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다. 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이 머리는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 전형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차기 대선 후보 1위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견제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도 그래서 뭐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보니까 아마 이날 일정이 원래는 일반인 조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예. 보통 만약에 뭐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라면 먼저 이렇게 조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일반인 일정이어서 그냥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어떻게 언론에 알려지다 보니까 예.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됐는데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뭐 현직이 아니다, 국무총리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할 일이 없다 이 얘기 아니고 평소에 내 신분이 지금 어찌 보면 현직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겸손의 표현으로 한 것이지 내가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마치 이제 유가족들은 굉장히 대책을 갖고 오고 대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재발 방지라든지 아니면 뭐 피해 보상이라 이런 것인데 그런 말은 또 어찌 보면 지금 현직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을 많이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표현이었는데 그게 아마 좀 듣기에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당선자가 그걸 뭐 면피하거나 아니면 뭐 피하실 분은 아니어서 아마 국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지 피해 보상이라든지 당연히 신경 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네. 합동이라기보다는 같이 하자라는 표현, 동시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합동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혁신 경쟁이 하자는 취지 말씀하시는데 이걸 같이 어떤 한 울타리에서 하자는 것인지 뭐 같은 장소를 개념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같은 공동의 목적을 두고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인 제안이 안 나와 있어요. 예. 다만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교섭단체 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과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맞죠. 그렇군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야권으로 하겠다는 선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미래한국당이 지금 19석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소속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쪽으로 이제 입당 가능성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그와 별개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연합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준석 최고위원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가 나는 범여권은 아니라 이제 야권이다 이 얘기를 하나 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미래한국당이 지금 19석이잖아요. 국민의당이 3석이고 연합해서 이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왜냐하면 대권 주자를 자칭하시는 분들이 플랫폼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플랫폼으로 현재 미래한국당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평가들을 할 거예요. 스스로들. 근데 이 부분은 국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또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상임위 배분 문제나 부의장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여권하고 괜히 갈등 국면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예.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대 국회는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명확했는데 지금은 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나온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지금 옳지는 않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옳지 않죠.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다선 의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 민주당을 어쨌든 통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다음에 3선인가 4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모였을 때 빨리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이고 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는 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어쨌든 돌아가긴 간다. 근데 예.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따로 만드는 식으로 가서는 제가 보기에 네. 앞으로 길은 더 험하다라고 예. 봐서 저는 뭐 빨리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안철수 대표도 만약에 가고 싶으면 그냥 정당당당하게 예. 뭐 앞으로 지금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대권 후보 선정 과정이라든지 남아 있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면 될 것 예. 같아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위성정당 우리는 절대 안 만든다 했는데 통합당 만든 이후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국민의당이랑
연대를 해서 교섭단체를 만든다 하면 그래도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하고 그냥 합당을 합니까? 아니면 정의당과의 연대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이니까 예. 그래도 합당하느냐 부분은요. 저희들은 어쨌든 합당 방침을 정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지금 정의당과 연대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저희 그 플랫폼 정당을 만들면서는 뭐 기본 소속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기로 이미 정해놨어요. 예. 돌아가실 부분이고요. 아마 정의당과의 관계도 뭐 예전 같지는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정의당 측에서도 보면은 뭐 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 설령 만든다 해도 정의당과 연대해서 우리도 만든다 그럴 가능성은 그런 없다.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왜냐하면 같다. 국회의장 예. 그 부의장 배분 문제 때문에 네. 국회 부의장이 야당에 두 분이 계시면 사회권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네. 여당 입장에서 신경을 쓸 겁니다. 합당을 빨리 알겠습니다. 하시면 제가 보기에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물인 정치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